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IT 지식 최원형 지음 하고 있고요. 지금 제2장 프로그램 언어와 운영 체제 5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네, 55장 6번 우리가 자바 최신 버전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 과거에는 운영체제의 종류가 훨씬 다양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가 배워야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굉장히 많았죠. 문제는 각기 다른 언어를 모두 배운다고 해도 프로그램 버그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10개의 운영체제가 있다고 하면 같은 작업을 10번씩 반복해야 하니까요. 이 문제는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해결합니다. 자바를 만든 팁은 각 운영체제 위에 JVM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JVM 위에서 자바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것은 혁명적인 시도였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JVM을 설치하기만 하면 운영체제별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 없이 자바로만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요. 즉, 자바로만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모든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귀찮게 JVM을 왜 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게 JVM을 설치해 왔습니다. 윈도우를 사용해 보셨다면 그림 2-17과 같은 화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소프트웨어가 자바 언어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언어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정부 기관의 소프트웨어를 쓰기 위해 특정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JVM을 계속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 왔습니다. 자바 이외에도 다양한 언어가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파이썬입니다. 다들 한 번쯤 파이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윈도우나 맥 OS 등의 운영체제 위에서 프로그램을 설치 및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바나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식의 단점도 있습니다.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죠. 운영체제 위에 프로그램을 올리고 그 위에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해도 프로그램 한 개 돌리는 것과 2개 돌리는 것의 차이가 있겠죠.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사실은 모바일은 PC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재 모바일 운영체제는 iOS와 안드로이드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과거보다 JVM과 같은 콘셉트에 대한 니즈가 적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2개만 알면 되니까요. 아니면 2명이 같이 개발하거나요. 더불어 만약 모바일 위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방식을 쓴다면 여러 문제점이 생깁니다. 우선 모바일은 기본적으로 크기가 PC보다 매우 작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또한 PC보다는 더 작을 수밖에 없죠. 때문에 용량이나 성능에 제한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위에 프로그램을 돌린다면 아주 느려지겠죠. 더욱이 이런 개념들을 허락해준다면 애플과 구글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영향력은 곧 힘이자 돈이기 때문에 애플과 구글은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겠죠. 위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모바일에서는 JVM과 같은 개념이 PC보다 상대적으로 덜 발전하게 됩니다. 비전공자가 이 그림 2-18과 같은 말들을 종종 듣는 이유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2-18 비전공자가 많이 듣는 이야기. C부터 배워봐. 컴퓨터를 이해하는 데 좋아. 자바부터 배워봐. 써먹을 곳이 많아. 아니야, 파이썬부터 배워봐. 그게 쉬워. C 언어는 자바나 파이썬을 비롯한 다른 언어들보다 저수준 언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수준 언어는 컴퓨터 친화적이므로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자바는 운영체제의 독립적인 언어일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사용 범위가 넓습니다. 파이썬은 인간 친화적인 굉장히 고수준의 언어이기 때문에 쉽게 배우고 코딩할 수 있죠. 언어들이 가진 이런 특성들 때문에 기획자가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주변의 개발자들은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 안드로이드 개발자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OS 위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이를 줄여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라고 표현하죠. iOS와 macOS, 윈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개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발자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운영체제 위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죠. 다음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 iOS 개발자. iOS 개발자. iOS 개발자. iOS 위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 macOS 개발자. macOS 위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 윈도우 개발자. 윈도우 위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 예, 끝났습니다. 6장. 이제 3장 네크 들어갑니다. 3장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서버. 이 책은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IT 지식. 이번은 최원영님입니다. 국민학교와 1장 국민학교와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 국민학교와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로 바뀌던 시절 인류의 역사에 혁명을 일으킨 기계 컴퓨터가 등장했습니다. 퍼스널 컴퓨터를 줄여서 PC라고 불렀죠. 학교에서는 컴퓨터실이, 동네에는 컴퓨터 학원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는 PC를 한 대씩 구매했죠. 당시 초등학생들이 이런 혁신적인 기계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떠올려보면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저 몸집이 조그만 큰 오락기에 불과했으니까요. 프린세스 메이커 2, 삼국지 시리즈, 포트리스 게임 기억하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인기가 많던 게임입니다. 물론 지금도 인기 있는 당시 대한민국 남자아이들의 국민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이 하나 나왔습니다. 블리자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었죠. 당시 초등학생들에게 학교 컴퓨터실은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친구, 컴퓨터, 게임 모두 있었으니까요. 컴퓨터 수업은 짧게 5분이라도 스타크래프트를 한다는 건 저와 제 친구들의 삶에 큰 의미였습니다. 야, 내가 방 만들어서 빨리 들어와. 안 보이는데 안 들어가죠. 야, 그래, 그럼 네가 만들어봐. 내가 들어갈게. 그래, 잠깐만. 만들어서. 방이 없는데. 절마. 당시 컴퓨터 시간에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컴퓨터실에는 친구들과 함께 게임할 수 있는 자리와 할 수 없는 자리가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스타크래프트가 되는 자리, 안 되는 자리, 컴퓨터 연결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으로 직접 연결된 컴퓨터들은 서로 파일을 주고받거나 게임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결이 닿지 않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컴퓨터들은 함께 게임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 컴퓨터를 연결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컴퓨터를 연결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 이야기처럼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 산업은 네트워크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 컴퓨터 부품은 더 좋아지고 컴퓨터 연결 속도는 매우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컴퓨터끼리 파일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죠. 덕분에 우리는 회사에서 엑셀 파일, PDF 파일 등 여러 파일을 주고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퓨터가 연결한 작은 지역을 랜이라고 합니다. 가운데가 이게 무슨 뜻이지? 로컬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지역이죠. 학교 컴퓨터 하나, 아파트 하나, 커피숍 하나를 모두 랜입니다. 랜을 연결하는 선을 랜선이라고 부릅니다. 로컬 유 워크 뭐 이런 건가요? 랜선. 여러 랜선을 구성해 맨을 구성합니다. 도시. 여러 맨을 구성해서 웬을 구성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도시의 여러 랜을 하나로 연결해 맨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도시와 도시, 나라와 나라를 모두 연결해서 웬을 구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1-20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이 선을 연결하기 위해 당시 수많은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정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회사들은 ADSL, VDSL, 광케이블 등 초고속 인터넷망을 선전했습니다. 아직도 포트리스 게임이 가져다준 충격이 생생합니다. 당시 컴퓨터실을 벗어나 다른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건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일이죠. 더불어 사람들은 이 신호를 무선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3G, 4G, 5G라는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강을 걸어 다니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 66페이지 한강에서 카카오톡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하면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이 한강을 걸어가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스마트폰을 꺼내 웹스토어 혹은 플레이스토어 웹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마켓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검색해서 카카오톡을 설치합니다. 카카오톡을 실행해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나 동영상,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기도 하고 많은 IT 서비스가 동작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는 웹스토어에 들어가서 카카오톡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가까운 기지국으로 카카오톡 설치 파일을 보내줘 신호가 갑니다. 신호는 웬을 따라 이동합니다. 이때 항상 최종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편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 주소처럼 하나의 정해진 주소로 신호가 전달됩니다. 웬 이게 중요한 개념인가 보네요. 맨과 웬과 랜. 여기서 웹스토어이기 때문에 애플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 신호가 갑니다. 애플은 카카오톡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웹스토어에 설치 파일을 올려놓았기 때문이죠. 이제 애플의 컴퓨터는 카카오톡 설치 파일을 여러분의 컴퓨터로 보내줍니다. 다운로드 중이라는 화면이 뜨고 잠시 뒤 카카오톡이 설치됩니다. 이후 웹을 클릭해 실행하면 운영체제의 장에서 설명했던 과정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컴퓨터의 보조 기억 장치 HDD/SSD에 카카오톡 실행 파일들이 저장이 되고 여러분이 카카오톡 아이콘을 누르는 순간 실행에 필요한 부분들이 메모리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CPU가 이 데이터들을 처리하며 카카오톡을 작동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설치된 카카오톡을 실행하고 친구들이 보낸 이미지, 동영상을 다운로드합니다. 이미지,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때 벌어지는 일은 아까 웹스토어에서 카카오톡을 다운로드한 과정과 같습니다. 동영상을 나한테 줘 라는 신호를 가장 가까운 기지국으로 보내면 카카오톡 프로그램에 지정해 놓은 주소를 따라서 카카오톡이 켜놓은 컴퓨터로 신호가 갑니다. 신호를 받은 컴퓨터에서는 이미지 파일, 동영상 파일 등등을 보내줍니다. 그렇게 보낸 파일들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IP 주소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IP 주소라는 말은 그대로 주소입니다. 편지를 보낼 때처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무슨 아파트 무슨 동 몇 호라는 주소가 필요하는 것처럼 이미지 파일, 동영상 파일, 메시지 등을 보내기 위해서는 해당 컴퓨터가 위치한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 주소를 IP 주소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 여러분의 컴퓨터는 지금 위치에 맞는 IP 주소를 갖게 됩니다. IP 주소는 12자리 숫자가 마침표로 구분된 그림 3-5와 같은 모습을 갖춥니다. 3-5 여기 요거 가까이서 보면 요런 느낌? 네, 요거. IP 주소는 위치에 따라 컴퓨터에 따라 고유합니다. 위치, 컴퓨터. 즉 집의 IP 주소와 카페 IP 주소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동하면 IP 주소는 계속 바뀝니다. 집에서의 IP 주소, 카페에서의 IP 주소 각각 숫자가 달라요. 집에서는 214, 123, 142, 12 카페에서는 121, 32, 42, 193 이렇게 달라요.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 여러분의 컴퓨터는 지금 위치에 맞는 IP 주소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컴퓨터가 늘어날수록 많은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부분으로 구분된 IP 주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IP는 0부터 255라는 숫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최근 숫자를 4개에서 6개 늘린 IPv6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3번, 당신은 70페이지 3번, 당신은 계속 뭘 달라고 하고 누군가는 계속 뭘 준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안에는 CPU, 메모리, 보조 기억 장치가 있고 그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카카오톡이 켜놓은 컴퓨터로 파일을 주세요라고 신호를 보내고 해당 컴퓨터로 그 신호를 받아 여러분에게 파일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카오톡이 켜놓은 컴퓨터에서 파일을 주세요라고 신호를 그런데 문제는 카카오톡이 켜놓은 컴퓨터에 파일을 주세요라는 신호를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카카오톡 컴퓨터는 힘들어서 죽습니다. 컴퓨터가 죽는다니 이상하죠?
하지만 컴퓨터는 개복치 같은 애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사망하죠. 파일을 보내달라는 수많은 신호가 하나의 컴퓨터로 몰리면 그 컴퓨터는 파일을 보내기 위해 보조 기억 장치, 메모리 CPU를 사용합니다. 파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보조 기억 장치의 파일을 메모리에 올리고 CPU가 그 파일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신호가 몰리게 되면 어느 순간 메모리의 공간을 모두 쓰게 되거나 CPU가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립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죽습니다.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야 살아납니다. 로그 아웃, 로그 인 하면 다시 살아난대요. 이런 이유로 카카오톡은 여러 컴퓨터를 연합군으로 만들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 컴퓨터 연합군을 24시간 365일 켜놨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도 새벽에도 저녁에도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컴퓨터가 꺼진다면 우리는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컴퓨터들을 정의해 보도록 하죠. 파일을 달라고 계속 보채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여기 파일을 주세요, 파일을 주세요, 파일을 주세요, 파일을 주세요, 파일을 주세요, 이 파일을 주세요. 과부하 점점점점점. 여기서 등장하는 컴퓨터를 정의해 보도록 하죠. 파일을 달라고 계속 보채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주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합니다. 파일을 주는 컴퓨터. 우리는 식당에 가서 종업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메뉴판을 좀 주세요.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주문이요. 이때 우리는 가게의 손님을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종업원을 서빙하는 사람, 즉 서버라고 하죠. 같은 개념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계속 무언가를 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보통 일을 맡긴 사람이라는 뜻이죠. 개발자의 세상에서 클라이언트는 대부분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소유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소유한 컴퓨터를 뜻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여러분의 고객 컴퓨터 모두 클라이언트입니다. 한편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직접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고객의 바로 앞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컴퓨터를 다른 말로 프론트엔드라고 합니다. 반면 서버는 고객이 볼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고객에서 보이지 않는 곳, 즉 고객의 뒤에 있죠. 그래서 서버를 다른 말로 백엔드라고 부릅니다. 백엔드. 클라이언트, 프론트엔드, 프론트. 모두 같은 말입니다. 고객을 뜻하죠. 서버, 백엔드, 백. 이 모두가 주는 컴퓨터 뜻합니다. 개발자와의 대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4번 75페이지 4번 도대체 우분투가 뭐죠? 도대체 우분투가 뭐죠? 이 질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리눅스를 알아야 합니다. 조금 뜬금없지만 서버와 연결되는 이 내용입니다. 먼저 리눅스 운영체제는 OS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눅스, 윈도우, 맥, OS 같은 애들이구나. 그럼 CPU, 메모리, 보조 기억 장치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리눅스가 다 관리해 주겠구나. 그럼 윈도우 위에 파워포인트를 돌리듯이 리눅스 위에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돌리겠구나. 여기서 리눅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리눅스 위에 서버 프로그램이 돌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서버 프로그램이 뭐하는 프로그램인지 생각해보죠.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응답하는 컴퓨터입니다. 이전 장의 카카오톡 컴퓨터 혹은 애플의 컴퓨터처럼요. 요청에 따라 파일을 보내주죠. 이때 요청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 가입, 상품 리스트 요청, 결제 요청 등 이 중에 로그인 요청을 생각해보죠.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로그인을 시켜줘. 다음 어떤 정보들이 필요할까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정보들은 로그인 요청을 보낼 때 같이 옵니다. 자, 정보를 받았으니 컴퓨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아이디가 존재하나? 존재한다면 비밀번호는 이게 맞나? 컴퓨터가 생각한다는 건 코딩된 프로그램이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프로그램 언어로 컴퓨터에 일을 시키는 거죠. 하드웨어를 직접 하지 않으려면 운영체제 위에서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겠죠. 즉 리눅스 위에 이런 생각을 하는 프로그램을 24시간 365일 돌려놓는 겁니다. 그럼 해당 프로그램이 곧 코딩된 그대로 생각하고 응답해 줍니다. 그럼 왜 서버 프로그램을 리눅스 위에 돌릴까요? 윈도우 OS, 맥 OS, iOS, 안드로이드 OS를 두고 굳이 리눅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리눅스가 기본적으로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리눅스는 리누스 토발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쓴다고 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프로그램, 즉 리누스와 깃을 만든 사람입니다. 리누스 히발수가 리눅스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만들어 봤다 라는 이야기부터, 방학 숙제였다, 그냥 공부하면서 만들었다 등등. 중요한 건 계기가 아니라 리눅스가 잘 만들어진 운영체제 OS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눅스 토발스가 이 리눅스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나 수정해도 괜찮고 수정한 것을 팔아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리눅스에는 리눅스, 윈도우, 맥 OS, iOS, 안드로이드가 있습니다. 리눅스 펭귄. 와, 이 사람은 천재인가 봐요. 이 사람이 무료로 배포하고 있대요. 리눅스 토발스의 모습. 아니, 그렇게 잘 만든 운영체제면 돈을 받고 팔아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리눅스 토발스가 어떤 생각으로 리눅스를 무료로 배포했는지 모르겠지만 IT 세상에는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픈소스, 오픈 플랫폼, 오픈 앱 API, 오픈 라이브러리 등등 많은 것들을 나누고 공유합니다. 리눅스가 무료로 배포되자 사람들은 이 운영체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버전의 리눅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운영체제의 버전은 윈도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윈도우를 어떤 버전부터 쓰셨나요? 윈도우 95, 98, 밀레니엄 XP, 7, 10 등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싫어요. 또 다른 운영체제 버전을 보죠. 안드로이드입니다. 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버전명을 A, B, C 등 알파벳 순서로 지었습니다. 구글, ABC, 오케이. 그리고 음식 이름을 붙였습니다. A는 알파, B는 베타 버전, C부터는 컵케이크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렇듯 리눅스에도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리눅스의 유명한 버전 중 하나는 우분투입니다. 우분투는 리눅스다. 즉, 리눅스는 하드웨어를 관리해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쉽게 도와주는 윈도우나 맥 OS 같은 운영체제이고, 우분투는 그런 리눅스 버전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됩니다. 우분투는 리눅스다. 즉, 리눅스는 하드웨어를 관리해서 사용자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쉽게
도와주는 윈도우, 맥, OS 같은 운영 체제이고, 우분투는 그런 리눅스 버전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유명 버전으로 레드햇이라는 리눅스가 있습니다. 레드햇은 리눅스를 개량해서 유료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유료로 판매하다니 조금은 의아합니다. 아니, 리눅스는 공짜니까 서버에 쓴다고 했는데 그걸 유료로 팔면 누가 사지? 생각보다 다양한 회사가 구매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금융산업에서 종사하는 회사라면 안정적인 서비스가 필수입니다. 서버가 멈춘다거나 고장이 나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을 겁니다. 만약 무료 운영체제를 사용하다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에게 AS를 요청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에서 운영체제의 품질을 보장해주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레드햇을 유료로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리눅스의 유명한 개량 버전에는 안드로이드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리눅스를 모바일 운영체제 형태로 개량해서 발전시킨 운영체제입니다. 이렇듯 운영체제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발전합니다. 마치 언어 발전과 같습니다. C 언어가 발전해서 C++, 오브젝티브-C, 파이썬 등의 언어가 되었던 것처럼 리눅스가 발전해서 안드로이드가 되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버는 데이터를 주는 컴퓨터입니다.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로그인 처리를 위해서는 비밀번호가 맞는지, 아이디가 존재하는지 등등 알아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운영체제가 필요합니다. 하드웨어를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서버에서는 윈도우, 맥, OS 등등 우리가 많이 쓰는 운영체제보다 리눅스를 씁니다. 즉 윈도우에서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 등 프로그램을 돌리듯 서버 컴퓨터는 리눅스 위에서 서버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사실 서버 프로그램에서는 웹 서버,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등등 세부적인 구분이 있지만 우리는 서버 프로그램이라는 큰 틀로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 맥 OS가 왜 리눅스에 비해 비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 MS-DOS라는 운영 체제를 아시나요? 윈도우 이전에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한 OS였습니다. 명령어가 쉽고 불편한 탓에 당시 컴퓨터는 명령어를 쓸 수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맥 OS와 윈도우를 만들면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일반인들도 사용하기 쉽게 바탕화면이라는 개념과 폴더와 파일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사무실에 있는 개념들을 운영체제에 적용했다고 알려져 있죠. 마우스라는 개념도 더해져 사람들은 명령어를 몰라도 폴더 안에 파일을 넣거나 휴지통에 버리는 등의 직관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발명이었죠. 즉, 두 운영체제는 폴더, 휴지통 같은 그래픽 UI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버에는 그래픽 I가 딱히 필요 없습니다. 서버 프로그램은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리눅스 버전들은 그래픽 UI 없이 명령어들로만 동작시킵니다. 리눅스가 윈도우나 맥 OS보다 저렴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런 리눅스를 다루려면 기본적인 명령어는 알고 있어야겠죠. 5번 개인 서버를 운영하면 힘든 이유 84페이지입니다. 네이버에 서버를 검색해 보세요.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이거 말고 해볼게요.
기타 등등 있네요. 네이버에 서버를 검색해 보세요. 검색 결과에는 컴퓨터가 나옵니다. 이 컴퓨터를 구매해서 집에서 쇼핑몰 서버를 만든다고 해보죠. 먼저 운영체제 OS를 설치해야 합니다.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시킵니다. 그렇게 24시간 365일 계속 돌리면 상시 운영되는 서버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쇼핑몰에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로그인도 하고 물건도 주문하고 주문한 물건의 영향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집에서 서버를 운영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먼저 컴퓨터를 24시간 365일 돌리면 전기세가 많이 나갑니다. 전력 소모가 적은 컴퓨터를 사서 서버 컴퓨터를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원이 꺼지는 순간 서버는 정지합니다.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을 수도 응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시작됩니다. 주문했는데 주문 정보가 안 보여요. 배송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사이트는 언제 고쳐지는 거죠? 다른 이슈들을 생각해 보죠. 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의 고양이가 서버 컴퓨터 위를 지나가다가 옆에 있던 물컵을 건드려 컴퓨터 위에 떨어뜨립니다. 만약 서버 컴퓨터가 심각하게 고장이 나서 저장 장치를 복구할 수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전원이 꺼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날아갔으니까요. 회원 정보, 결제 정보, 배송 정보, 상품 정보 모두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서버를 운영하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호스팅 업체라고 합니다.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카페24, 가비아 등의 회사가 있습니다. 한편 외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해외의 공룡 기업들이 서버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아마존의 AWS, 아마존 웹 서비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 WS는 서버 컴퓨터 대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게 여러 솔루션을 함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AWS에서 제공하는 기능들만 잘 사용해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버를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장에서 봤던 대화들을 살펴봅시다. 기획. 이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혹시 저번에 말씀드린 아이콘 수정 언제까지 될까요? 개발. 그거 서버에서 이미지 URL을 보내줘야 하는데 API가 미완성인 것 같아요. JSON에 아이콘 URL만 빠져있네요. 클라이언트 URL이 안 오면 기본값이 뜨게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좀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이 대화에서 여전히 많은 부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개발자는 클라이언트 개발자일 거고 서버가 미완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은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API와 JS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장 API와 JSON. POST는 뭐고 GET는 뭐죠? 핏 개발자의 암호문. 개발 1. 모모모님, 원래 이게 포스트로 보냈을 땐 200이 왔거든요. 그런데 푸스로 바뀐 다음에 500이 날아와요. 개발자 2. 그래요? 잠시만요. 서버 수정했어요. 그런데 클라에서 보내주는 제이슨은 필수
파라미터가 빠져 있네요. 그렇게 다시 보내면 400이 날아갈 거예요. 확인 부탁드려요. 포스트 200, 500 제이슨 일종의 암호문 같지만 4장이 4장이 끝날 때쯤이면 모두 이해할 것이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4장 4장의 작은 일과네요. 4장은 몇 장까지냐? 우와, 되게 기네. 2 API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 카카오톡을 다시 생각해보죠. 클라이언트 컴퓨터와 서버 컴퓨터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요청을 보내죠. 메시지, 비디오 파일, 이미지 파일을 줘. 로그인, 회원 가입을 시켜줘. 이 메시지 삭제해줘. 그럼 서버는 요청에 따라 적당한 처리를 해서 응답을 줄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한글을 모릅니다. 어떤 요청이 메시지를 달라는 요청인지 로그인 시켜줘 라는 요청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요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 체계가 바로 API입니다. API는 클라이언트 서버와 같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요청과 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체계입니다. API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요청을 보내는 쪽과 응답을 주는 쪽이 나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요청을 보내고 서버 컴퓨터는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줍니다. 이렇게 하려면 응답을 주는 쪽에서 사전에서 여기로 요청을 보내면 이러한 응답을 주고 저기로 요청을 보내면 저러한 응답을 줄게 라고 정해놔야 합니다. 그래야 요청하는 쪽에서 정확한 곳에 요청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곳에 해당하는 주소는 서버 주소 /a의 형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버 주소는 서버 컴퓨터가 위치한 곳의 주소입니다. 네트워크에서 언급한 IP 주소죠. 그 뒤에 어떤 문자가 쓰느냐에 따라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하는 정의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클라이언트, 달라고 하는 컴퓨터, 징징징. 뭐 아이패드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여기서 뭐 이렇게 패드는 API에 비디오 파일을 받을 요청 보내는 곳, 뭐 이미지 파일을 핸드폰에서는 이미지 파일 받을 때 요청 보내는 곳,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로그인 할 때 요청 보내는 곳, 회원 가입할 때 요청 보내는 곳, 이렇게 여러 개. 그 주소 뒤에 어떤 문자가 쓰느냐에 따라 다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정의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데 너무 세. 예를 들어 서버 주소 /a라고 하면 라고 신호를 보내면 서버가 로그인 기능을 수행하고 응답합니다. 혹은 서버 주소 b라고 하면 회원 가입 기능을 수행하고 응답합니다. 잘 되었는지 혹 문제가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등등 알려주죠. 이러한 기능을 서버 개발자가 만들며 그 결과물이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서버 주소 정의 역시 서버 개발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정해진 주소에 요청을 보냅니다. API는 서버 개발자가 하고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그 API를 사용합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다시 이러한 기능은 서버 개발자가 만든 서버 그 결과물이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서버 주소 역시 서버 개발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여기. 그리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정해진 주소에 요청을 보냅니다. 정해진 주소. 즉 API는 서버 개발자가 개발하고 클라이언트는 그 개발자 그 IP에 보냅니다.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그 API를 사용합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API를 만들 때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도 함께 넣습니다. 로그인 요청을 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비디오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도 데이터가 함께 와야 합니다. 이처럼 API를 통해 요청과 응답을 주고받을 때는 데이터도 같이 담긴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이처럼 API를 통해 요청과 응답을 주고받을 때는 데이터, 정보가 같이 담긴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제 API를 클라이언트 서버의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바라보죠.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서버에 요청을 보냅니다. 타임라인에 사진을 올리는 요청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요청을 크게 4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CRUD라고 불리는 이 4가지 요청은 데이터를 다룰 때 기준이 되는 요청으로 프로그래머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각각 무엇의 약자일까요? C는 create의 약자로 타임라인에 올리는 요청을 뜻합니다. R은 read의 약자로 타임라인에 사진을 불러오는 요청을 뜻합니다. U는 update의 약자로 바꾸는 요청을, D는 delight의 약자로 지우는 요청을 뜻합니다. 그러면 creator, read, u, update. 네, update, delight. 지우는 요청을 올려줘, 불러와줘, 바꿔줘, 지워줘. CRUD. 올려줘, 불러와줘, 바꿔줘, 지워줘. 데이터를 다룰 때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의 요청이 이 4가지 요청에 속합니다. CRUD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데이터를 볼 때 항상 CRUD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보 기획자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만드는 기획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혹은 보거나 만드는 기획은 있는데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기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CRUD 관점에서 데이터를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 CRUD 특정 기능이 없는 기획이라면 그 기획 의도가 명확해야 하며 이유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임라인의 CRUD 요청은 각각 주소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크리에이터 요청 서버 컴퓨터의 주소, 타임라인 크리에이터라고 지을 수 있죠. 리드, 업데이트, 딜라이트 각각 주소를 가집니다. 그런 서버 기능을 원하는 클라이언트 해당 주소로 요청을 보내면 됩니다. 아하, 각각의 주소가 있대요. 그래서 컴퓨터 주소가 각각이 있구나. 그래서 CRUD별로 주소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소를 구성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주소가 너무 많아지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소들이 10,000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프로그래밍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몇몇 주소들은
기능이 겹칠 수 있습니다. CRUD가 그 체계적으로 나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몇몇 API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 버그가 생기죠. 따라서 사람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API를 관리하고 싶어 했고, 그 영향으로 조금 더 체계적인 API라는 사회 운동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API를 REST, 트랜스퍼, 이거를 뭐라고 읽을까요? 잠시만요. 프레스? 음, 음, 적혀 있지. 읽기가 어렵네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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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퍼스테이셔널 스테이트 트랜스퍼. 너무 어렵네요. REST. 그 영향으로 조금 더 체계적인 API라는 사회 운동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API를 REST 한 API 즉 RESTful API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체계인지가 중요합니다. 한번 살펴보죠. 리퍼런스 펄 API에서는 이전 주소보다 주소 개수가 줄어듭니다. CRUD를 하나의 주소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보낼 때 다음과 같이 요청을 보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붙여서 함께 정송합니다. 생성해줘, 불러와줘, 바꿔줘, 지워줘. 이 스티커 5개는 정말 자주 쓰이니 두시길 바랍니다. 업데이트에 쓰이는 이 스티커는 2개로 나뉩니다. 푸 스티커는 데이터 전체를 바꾸고 싶을 때, 그리고 PATCH 스티커는 일부를 수정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리스트펄 API는 모든 회사에서 통용되는 절대 규칙이 아닌 일종의 사회 운동으로 상황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해서 사용합니다.
여기서 잠깐 메소드 함수 요청 변수 파라미터 앞에서 요청을 보낼 때 스티커를 붙인다고 표현했지만 현업에서 스티커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메소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메소드는 방법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지만 개발자의 세상에선 수학의 함수와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학창 시절 배운 함수 기억하시나요? x라는 입력값에 따라 y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요청을 보내면 결과가 나오는 API의 모습이 함수와 같아서 메소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함수에서는 x를 변수,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API에서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요청에서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로그인 요청에 필요한 요청 변수, 파라미터라고 표현합니다. 메소드, 함수, 요청 범수 파라미터 또한 자주 쓰이는 용어이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서버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보내면 서버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요청을 보낸 사용자가 가입된 사용자인가 비밀번호가 틀렸다 확인해 보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네. 친구 중에 A를 찾아봐 달라고 A는 없는데 없다고 말해줘야 되겠네. 친구 목록을 보내달라고 친구가 없는 걸 비밀번호를 까먹었다고 재설정이 필요한지 물어봐야겠다. 컴퓨터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개발자가 코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운영체제 위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자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해서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된다면 꼭 2장을 다시 살펴보세요. 여기서 이런 코딩은 서버 개발자가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는 코딩된 채로 생각하고 응답을 보냅니다. 응답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됐고 하나는 잘 안 됐어. 그래서 잘 됐어는 표현하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good, great, okay, 성공. 모두 잘 됐어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A, B 잘 됐어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한글로 잘 됐어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버 쪽 부서가 회원 가입 담당 부서, 친구 목록 담당 부서 등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50개의 부서로 나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문제는 각 부서에서 잘 됐어 응답을 서로 다르게 줄 때 발생합니다. 50개의 서로 잘 됐어는 표현이 날아오는 겁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합니다. 그 모든 표현을 하나하나 대응할 수 있게 코드를 만들어야 하죠. 우리야 굿, 잘 됐어 의미한다는 거 바로 이해하지만 컴퓨터는 코딩을 해줘야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개발자들은 잘 됐어나 잘 안 됐어에도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 됐어는 200번대 코드 201, 202 등등 표현하기로 정합니다. 숫자로 정해버리면 명확하니까요. 잘 안 됐어 라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요청 때문에 잘 안 된 경우가 있고 서브 내부적으로 잘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르게 표현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기 쉽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요청에서 문제가 왔을 경우 400번대 코드 401, 404 표현하기로 정했습니다. 아하. 반면 서버에 문제가 있는 경우 500번대 코드 501, 500번 표현하기로 정했습니다. 아하. 더불어 응답에는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정보를 수정할 때 먼저 내 정보를 불러와야 합니다. 내 정보를 불러와 줘 요청 보내고 응답으로 정보를 받아야 하죠. 응답의 영어로는 리스폰스가 있죠. 요청에는 리퀘스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응답 또 데이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과 응답의 데이터를 주고받음으로써 API는 요청이 완성됩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HTTP 상태 코드 검색해 보세요. 그럼 4-8은 위키백과에 나오는 HTTP 코드 상태 코드 문서입니다. 그림 다 4-8 여기.
먼저 100번대와 300번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보여. 먼저 100번대와 300번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빈번하게 쓰이는 200번, 400번, 500번대만 보면 됩니다. 코드가 있지만 절대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대화에서 코드가 나타나면 200번, 400번, 500번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자주 쓰이는 코드 있습니다. 듣다 보면 천천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예를 들면 404라는 에러 코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정의되지 않은 요청을 보낼 때 나타납니다. 즉 서버는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요청이 이상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API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API는 소프트웨어가 다른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쓰기에 중간에 필요한 체계입니다. 쉽게 말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주소로 요청을 보내면 응답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들끼리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API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개의 시스템을 봤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컴퓨터에 여러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내 컴퓨터에서 무슨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소프트웨어의 한 파트에 한영 번역 기능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한영 번역 기능을 개발하기에는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이때 어떤 소프트웨어가 한영 번역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소프트웨어의 한영 번역 기능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시스템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API가 필요합니다. 무슨 소프트웨어는 API를 사용하여 정해진 방법대로 다른 소프트웨어에 요청을 보냅니다. 다른 요청대로 작업을 수행하고 응답을 줍니다. 물론 API는 응답을 보내는 쪽에서 만들고 요청을 보내는 쪽은 활용할 뿐이죠. 즉 API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쓸 수 없습니다. 이때 새로운 용어가 더 등장합니다. SDK입니다. API를 제공해 주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SDK라고 부릅니다. SDK는 소프트웨어 딜레이먼트 KIT의 약자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도움을 주는 다른 소프트웨어입니다. 보통 다른 회사와 협업할 때 SDK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구글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때 다른 회사들도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도 SDK를 설치하면 자신의 소프트웨어에 구글 지도 기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SDK에서 제공해주는 API를 통해 구글 지도에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드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안드로이드가 있어요. 내 소프트웨어에서 다른 데서 이렇게 보내는 거. 어렵네요. 잠깐만요. 이걸 좀 닦아볼까요?
요청과 응답을 주고받을 때 형식. 이제 JSON이 뭔지 살펴보죠. API에서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내는 요청. 이거 어떻게 읽지? 리스큐스트? 이상한데. 리 이 큐 유 EST request, 리퀘스트. request, 리퀘스트라고 있네요. 리퀘스트가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보내는 리스폰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리퀘스트. 그리고 요청과 응답을 할 때 데이터가 담길 수 있기에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을 같이 개발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기능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먼저 형식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ID 요청일자 다른 정보 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정보들은 다양한 형식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대괄호를 쓰고 콤마로 보낼 때 데이터를 정의한 뒤 슬래시 4개를 쓴 다음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적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형식이죠. 또는 중괄호 안에 키와 값 형식으로 데이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의 형식이죠. 즉 무한개의 형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요청을 보낼 때 혹은 응답을 받을 때 각 요청이나 응답마다 형식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럼 형식을 처리하기 위한 코드를 또 적어줘야 합니다. 80개의 요청이 모두 형식이 다르면 80개의 형식에 대응하는 코드를 적어줘야 되겠죠.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더 중요한 로직에 시간을 쏟아도 야근할 판에 형식에 시간을 쏟다니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생각합니다. 유명한 형식을 다 같이 쓰면 어떨까? 과거에는 XLML이라는 형식이 널리 쓰였고 지금도 종종 쓰이긴 하지만 현재 가장 유명한 형식은 JSON입니다. 지금 JONS가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JOS는 중괄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키와 값, 볼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키와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로그인 요청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필요합니다. JSON으로 넘겨준다면 키는 아이디 패스워드 들어갑니다. 그 키에 대해 다른 사람마다 다른 값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입한 회원 아이디가 WYCHOI라고 하면 아이디에 대한 값은 WYCHOI입니다. 비밀번호 A12345라고 입력했다면 패스워드 대한 값은 A12345입니다. 그 사이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죠. 쇼핑몰의 메인 페이지에서 상품 정보를 불러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상품 정보를 하나만 불러오지 않습니다. 여러 상품 정보를 불러와야 하죠. 이럴 땐 배열이라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JSON에서는 대괄호, 즉 상품 1, 상품 2, 대괄호 이렇게 1번 표시하고 JSON에는 이용한 JSON에 이렇게 있는 거 맞나? 네.
그 정보는 제이슨으로 보냈어요. 로그인 API 응답 보낼 때 제이슨 안에 갈아서 넣어서 보낼게요. 그건 제이슨에 들어있어요. 대화를 보면 제이슨이 마치 데이터를 주고받는 주머니 같습니다. 개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이슨이라는 파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파일 안에 제이슨 형식으로 데이터들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다음과 같이 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클라 서버는 요청과 응답을 주고받고 그때 필요한 데이터들은 제이슨 형식으로 주고받는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이제 다시 1장에서 봤던 개발자들의 이야기들로 돌아가 봅시다. 기회. 혹시 저번에 말씀드린 아이콘 수정은 언제까지 될까요? 개발. 그거 서버에서 이미지 URL을 보내줘야 하는데 API가 미완성인 것 같아요. 제이슨의 아이콘 URL만 빠져 있네요. 클랄은 URL이 안 오면 기본값을 쓰게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좀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이제 개발자가 말하려는 바가 조금 이해되시나요? 아마도 저 개발자는 클라이언트 개발자인 것 같습니다. 서버 개발자가 API를 만들고 위 개발자는 그런 API를 사용해서 개발하겠죠. 그런데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다 보니 받기로 했던 데이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은 제이슨 형식으로 주고받고 있네요. 덧붙여 데이터가 없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모르는 기본값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획자인 여러분은 서버 개발자에게 가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4장에서 살펴봤던 대화도 다시 봅시다. 개발 1. 모모님, 이제 포스트로 보냈을 때는 200이 왔거든요. 그런데 풋으로 바뀐 다음에 500이 날아와요. 그래요? 잠시만요. 조금 이해가 됩니다. 200으로 왔거든요. 긍정의 의미. 풋. 뭔가 서버에서 뭔가 안 되나 봐요. 서버 수정했어요. 그런데 클라에서 보내주는 제이슨 필수 파라미터가 빠져 있네요. 그렇게 다시 보내면 400이 날아갈 거예요. 확인 부탁드려요. 위의 상황에서 보면 포스트를 풋으로 수정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회의를 통해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했던 기능을 업데이트로 바꿨나 봅니다. 포스트로 요청을 할 때 200번대 응답이 왔을 때 풋으로 바꾼 다음에 500번대 응답이 오고 있다고 하네요. 200번대에 아시다시피 성공 의미합니다. 500번대는 서버의 문제를 실패로 의미하죠. 모모님, 이게 원래는 포스트 왔을 때는 200이 왔거든요. 그런데 풋으로 바뀐 다음에 500이 날아와요. 개발 1은 API를 사용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즉 클라이언트 개발자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500이 날아온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 개발 2는 서버 개발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파하고 서버 수정했어요. 그런데 클라에서 보내주는 제이슨의 필수 파라미터가 빠져 있네요. 그렇게 다시 보내면 400이 날아갈 거예요. 확인 부탁드려요. 개발 2가 서버를 고쳤나 보네요. 다만 아까 보냈던 요청을 살펴보니 제이슨에 뭔가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0번대 에러가 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이제 어느 정도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와. 이제 API 문서 살펴보기 3장 3번입니다. API와 제이슨을 배웠습니다. 이제 실제 API 문서들과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버 백엔드 개발자와 클라이언트,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서로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면 API 문서가 서로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있는 API 문서를 볼 수 있다면 이 챕터가 끝난 뒤에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에서 이야기한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더불어 지금부터 API 제이슨 내용이 곳곳에서 나타나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깃북이라는 깔끔한 API 문서 작성은 깃북은 깔끔한 API 문서 작성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가 보여주는 예시 문서 4-그림 4-161 살펴보죠. 깃케이크라고 보이시나요? 케이크를 달라는 API에 관해서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실제 케이크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깃케이크. 네, 여기 있네요. 깃케이크. 가까이 이렇게 깃 보면 네, 깃케이크. 깃케이크. 아마 실제 서비스에서는 회원 정보나 타임라인 같은 데이터일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파란 깃 보이시나요? 클라이서 서버로 요청 보낼 때 스티커를 붙여 놓는다고 했습니다. 깃 스티커는 리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https api cake.com v1/cake/id 라는 주소가 있습니다. 앞머리에 https api.cake.com은 컴퓨터가 있는 위치입니다. 원래 IP 주소가 들어가는 곳이죠. 뒤에 V1 케이크 ID가 붙어 있습니다. 뒤에 이거 이런 거. 이게 주소. IP 주소. 케이크는 케이크를 CRUD 하기 위한 주소입니다. 여기서 잠깐 도메인 네임. IP 주소는 네트워크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조금만 더 해보죠. 원래 IP 주소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175.193.166.211 같은 모습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는 모두 다 저런 숫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청을 보내려면 저 숫자를 알아야 하죠. 하지만 숫자는 불편합니다. 여러분이 네이버에 접속한다고 해보죠. 그런데 주소가 숫자로 되어 있다면 우린 그 숫자를 모두 외워야 합니다. 더욱이 네이버의 수많은 서비스에 접속하려면 각 서비스의 숫자를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서비스 주소를 친구한테 말해주려고 해도 숫자를 나열해야 합니다. 내가 어제 진짜 재밌는 사이트를 잠깐 봤거든? 잠깐만. 176.168.223.244로 들어가면 돼. 아니 269가 아니라 168이야.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숫자 대신 도메인 네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www.naver.com 같은 문자입니다. 의미를 지닌 문자는 사람들이 쉽게 외울 수 있으니까요. 도메인 네임만 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IP로 바뀌어서 컴퓨터 위치를 찾습니다. 즉 도메인 네임은 IP 주소와 같습니다. 도구 말의 요청, 리스캐스트가 응답, 리스폰스, 요청과 응답이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리스폰스가 선택되어 있네요.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이게 뭐야? 라고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 있네요. 이 구체적 구분들은 기획자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파라미터는 배웠습니다. 메소드를 보낼 때 요청 변수라고 말씀드렸죠. 해당 요청을 보내기 위해 파라미터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응답 부분을 살펴보죠. 응답은 말씀드렸듯이 둘로 나뉩니다. 잘 됐을 경우 200번대, 안 되었을 때 400번대, 500번대가 코드가 필요하죠. 그러나 응답의 데이터나 메시지를 제이슨 형식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200번대를 살펴보면 케이크 이름, 케이크 레시피, 이진수의 케이크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네요. 404번대의 메시지도 재밌네요. 그런 케이크는 없다. 아하. 또 케이크 라이크 텍. 말씀드렸듯이 404번은 서버에 없는 정보를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했을 때 보내주는 코드입니다. 플러스 ADD, 리스폰스, 엑스펄, 이그젬플, 버튼을 통해 ADD, 리스폰스, 이그젬플, 버튼을 통해 다른 메시지들도 추가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군요. API 문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API 문서는 네이버나 카카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서버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오픈해 두었습니다. 개발자들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API 문서를 보며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죠. API를 오픈 API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네이버는 서버의 기능을 개발자들이 쓸 수 있게 열어두었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맛집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검색하면 검색창 밑에 네이버 블로그 후기가 뜹니다. 그럼 한 번이라도 더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 보게 되겠죠? 당연히 네이버 블로그의 영향력이 높아집니다. 영향력은 힘이자 돈입니다. 많은 사람이 포털에 방문하면 힘과 돈이 생기죠. 더불어 API 사용의 경우 특정 횟수 이상은 돈을 받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죠. 프리미엄 기능에 대한 API를 따로 정해놓은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회사는 서버 API를 오픈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API 문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건 협업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묻지 않고도 스스로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협업 중인 프로젝트에서 회원 정보에 생일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회원 가입을 API 회원 정보 조회 및 수정 API에 대한 정보 변경이 필요합니다. 물론 화면도 수정되어야 하죠. 화면 수정이 끝냈는지를 결과물이 확실해서 볼 수 있지만 서버 작업이 완료되었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API 문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스스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API 문서의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 그걸 보면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는지 부록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록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에 나오는 애플리케이션, 웹, 데이터베이스, 이미지 처리들을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차근차근 진도를 나아가 주세요. 네, 여기까지 4장 API와 제이슨이었습니다. API와 제이슨에는 1번 포스트는 무엇이고 깃은 무엇이죠? 그리고 2번 요청과 응답을 주고받을 때의 형식, 그리고 3번 API 문서 살펴보기, 이렇게 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5장 애플리케이션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